까무룩 잠이 들었던가. 한서진은 흐릿한 새벽 공기에 스르르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도 짙푸른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익숙한 새 울음소리 대신 오늘은 유난히 바람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남편 강민구의 세 번째 기일이었습니다. 3년이란 시간이 야속하게 흘렀지만 서진의 가슴속 시간은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밤새 뒤척였던 탓인지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서진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들 예준의 이마를 부드럽게 쓸어주고는 조용히 방문을 나섰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냉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서진은 가장 먼저 쌀을 씻어 밥솥에 앉혔습니다. 민구가 유난히 좋아했던 따끈한 쌀밥, 그리고 미역국. 그의 생일도 아닌 기일에 미역국을 끓이는 것이 아이러니했지만 살아생전 민구는 서진이 끓여주는 미역국이라면 언제든 환하게 웃으며 두 그릇을 뚝딱 비우곤 했습니다. 당신 미역국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뭐 특별한 거라도 넣어? 능글맞게 물어오던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도는 듯 했습니다. 서진은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다가 이내 먹먹해지는 가슴을 누르며 조기 몇 마리를 꺼내 기름을 둘렀습니다. 지글지글 생선 익는 소리가 적막한 새벽의 부엌을 채워갔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민구와의 추억이 아로새겨져 있어 만드는 내내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엄마. 방문 틈으로 예준이가 부스스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어느새 7살이 된 예준이는 아빠의 얼굴을 사진으로만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민구를 꼭 빼닮은 구석이 많아 서진은 예준이를 볼 때마다 남편을 보는 듯 가슴이 시큰하곤 했습니다. 우리 아들 일어났어? 조금 더 자야지. 아니야. 오늘 아빠한테 가는 날이잖아. 아이의 말에 서진은 또 한 번 울컥했습니다. 응, 맞아. 아빠 보러 가야지. 아빠가 우리 예준이 얼마나 보고 싶어 하겠어. 서진은 예준이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이의 작고 따뜻한 온기가 서진에게는 더없이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서진과 예준이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추모공원으로 가는 버스 창밖으로는 익숙한 풍경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구와 함께 손잡고 걷던 공원, 예준이가 처음으로 자전거를 배웠던 강변도로, 두 사람이 결혼 반지를 맞췄던 작은 금은방. 모든 장소에 민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서진은 애써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추모공원은 이른 아침임에도 몇몇 사람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서진은 민구의 유골함이 안치된 작은 유리창 앞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국화꽃 한 다발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유리창 너머 환하게 웃고 있는 민구의 사진. 서진은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우리 예준이도 왔고. 잘 지내고 있죠? 당신 떠나고 벌써 세 번째 봄이 왔는데 나는 아직도 당신 없는 봄이 어색해요. 예준이는 벌써 이렇게 커서 내년에 학교에 들어가요. 당신도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려 나왔습니다. 예준이가 작은 손으로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아빠도 엄마 우는 거 싫어할 거야. 아이의 위로에 서진은 간신히 눈물을 거두고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예준이는 준비해온 작은 종이약을 아빠의 사진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빠, 이거 내가 접은 거야. 아빠 보고 싶어. 순수한 아이의 마음에 서진의 가슴은 또다시 미어졌습니다. 한참을 그곳에 머물다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마음 한구석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 허전함이 밀려왔지만 서진은 예준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힘을 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추모공원에서 돌아온 서진은 슬픔을 잠시 접어두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녀가 운영하는 작은 한식당 엄마 손맛의 문을 열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생계를 위해 시작한 식당이었지만 이제는 서진의 살 그 자체가 된 곳이었어요. 새벽부터 나와 육수를 내고 반찬을 만들고 홀을 청소하는 일은 고단했지만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는 동안에는 잠시나마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아침 일찍 배달을 온 야채가게 주인이 씩씩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러게요. 햇살이 참 따뜻해요. 서진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엄마 손맛은 금세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주변 공사장 인부들, 동네 어르신들, 근처 사무실 직원들까지. 서진은 능숙하게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계산을 하면서도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국물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녀의 음식에는 단순한 맛 이상의 정성이 담겨 있어 단골 손님들은 하나같이 사장님 음식 먹으면 꼭 집밥 먹는 것 같아라고 칭찬하곤 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와중에도 문득문득 민구의 빈자리가 느껴졌습니다. 식당을 처음 열 때 페인트 칠부터 테이블 배치까지 모든 것을 함께 했던 민구였습니다. 우리 서진이 음식 솜씨면 대박 날 거야. 라며 응원해주던 그의 목소리, 손님이 없어 속상해하는 서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아, 이제 시작인데. 내가 홍보 열심히 할게라며 위로해주던 따뜻한 눈빛이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졌습니다. 사장님, 혼자 애 키우랴 가게 하랴 힘들지 않아요? 얼굴이 반쪽이 된 것 같네. 오랜 단골인 김할머니가 안쓰러운 듯 말을 건넸습니다. 아유, 할머니도 참. 괜찮아요. 우리 예준이 보고 힘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찾아주시는 손님들 덕분에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서진은 애써 밝게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 뒤에는 숨길 수 없는 피로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녁 장사까지 마치고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시간은 밤 9시가 훌쩍 넘어서였습니다. 텅 빈 식당에 홀로 남자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아 잠시 숨을 고르는데 맞은편 빈 의자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저 자리에 민구가 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누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 온기를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예준이를 씻기고 잠자리에 눕히고 나서야 비로소 서진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애써 눌러왔던 감정들이 스멀스멀 고개를 드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서진은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구의 유품 몇 가지와 낡은 앨범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운 손길로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잊고 지냈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풋풋했던 연애 시절, 설렘과 긴장감 속에서 올렸던 결혼식, 예준이가 태어나던 날 감격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하던 민구의 모습, 함께 떠났던 첫 가족 여행. 모든 사진 속에서 민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서진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앨범의 마지막 장에는 유난히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민구와 함께 등산을 가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고가 있기 바로 전 주말이었어요. 단풍이 곱게 물든 산 정상에서 민구는 서진의 어깨를 감싸 안고 예준이를
목마를 태운 채 더없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민구는 서진아, 우리 평생 이렇게 손잡고 같이 가자. 예준이 손도 잡고. 이 다음에 예준이가 커서 결혼하면 그땐 며느리 손주 손도 잡고 다 같이 이렇게 등산 오자라고 말했었습니다. 그 약속이 귓가에 생생한데 그는 이제 곁에 없었습니다. 서진은 그 사진을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바보같이. 약속도 안 지키고. 당신 없이 나 혼자 어떡해. 예준이 데리고 어떡해. 원망 섞인 독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남겨진 자의 막막함이 한데 뒤엉켜 서진의 마음을 핥히었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려 앨범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서진은 지쳐 잠이 들 때까지 민구를 부르며 흐느꼈습니다. 내일은 또다시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이 버겁게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기나긴 밤의 끝에는 새벽이 오겠지만 서진의 마음속 새벽은 아직 멀기만 한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서진의 하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동트기 전 일어나 예준이를 챙기고 식당 문을 열고 해가 저물 때까지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슬픔의 무게가 아주 조금은 다른 종류의 먹먹함으로 바뀌었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남편의 기일이 지나고 며칠 뒤 여느 때처럼 식당 식재료를 사기 위해 서진은 새벽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예준이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세상은 희뿌연 안개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활기찬 듯하지만 고단한 삶의 무게가 공기처럼 떠도는 새벽 도매시장. 서진은 익숙하게 상인들과 눈인사를 나누며 오늘 필요한 채소와 생선을 골랐습니다. 콩나물 한 봉지, 두부 한 모에도 그녀의 깐깐한 눈썰미가 번뜩였습니다. 이모, 오늘 시금치는 물이 좋네. 좀 더 줘요. 흥정을 하는 목소리에도 억척스러운 생활력이 묻어났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양손 가득 장바구니가 묵직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한쪽 구석, 사람들이 버린 채소 더미 옆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또 다른 시장의 노숙인이겠거니 무심히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옮기던 서진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 혹은 아주 희미한 익숙함이 그녀를 잡아 끌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루하다 못해 해진 옷까지, 깡마른 얼굴은 때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공허한 눈빛은 초점 없이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앙상한 손목, 힘없이 떨리는 어깨선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서진은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다가가 그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진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 자신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가 남의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초라한 행색의 노숙인은 3년 전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시어머니 박 여사였습니다. 한때는 고왔던 얼굴, 단정했던 몸가짐은 온데간데 없고 삶의 풍파에 완전히 쓰러져 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살갑지도 그렇다고 모질지도 않은 딱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사이였습니다. 민구가 떠난 후로는 자연스레 연락이 끊겼고 서진 역시 애써 그녀를 찾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재회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모른 척 발길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시장 한편에서 파는 따끈한 국밥 한 그릇을 사들고 다시 박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 서진이에요. 강민구 아내 한서진이요. 박 여사는 갑자기 들려오는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과 눈이 마주치자 그녀의 동공이 공포와 수치심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박 여사는 마치 도망치려는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기력이 없는 듯 휘청거리며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에는 깊은 절망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이거라도 좀 드세요. 그리고 저희 집에 가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애틋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리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서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박 여사의 깡마른 팔을 부축했습니다. 박 여사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서진에게 이끌려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박 여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간간히 깊은 한숨만 내쉬었고 서진 역시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며느리와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 하지만 그 슬픔의 결은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서진의 집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박 여사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서진은 말없이 박 여사를 욕실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물로 그녀의 몸을 씻기고 미리 준비해둔 새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오랜 노숙 생활로 지저분했던 모습이 조금씩 지워지자 예전에 단아했던 흔적이 희미하게나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서린 깊은 슬픔과 불안감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잠에서 깬 예준이가 거실로 나오다 낯선 박 여사의 모습에 걸음을 멈추고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서진은 예준이를 다독이며 예준아, 인사드려. 할머니셔라고 말했지만 박 여사는 예준이와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박 여사와의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은 아침 일찍 식당으로 나갔고 박 여사는 하루 종일 집안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냈습니다. 서진이 차려주는 밥을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다가도 이내 서러움이 복받치는 듯 숟가락을 놓곤 했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박 여사는 그저 미안하다. 다 내 탓이다. 면목이 없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침묵 속에는 차마 말 못할 깊은 사연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한 서진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텅 빈 눈동자를 볼 때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밤이 되면 서진은 옆방에서 들려오는 박 여사의 희미한 흐느낌 소리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서진의 마음은 착잡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왜 저렇게까지 되셨을까? 민구 씨, 당신이 살아있다면 이 모든 상황을 뭐라고 설명할 거야. 남편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예준이는 조금씩 박 여사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기도 하고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종알종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예준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온기가 감도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온기 뒤에는 여전히 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어 서진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이 기묘한 침묵과 불안한 동거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서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박 여사가 서진의 집에 머무른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 여전히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무겁고 어색했지만 아주 미미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7살배기 예준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함은 때로 어른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스르르 열게 하는 마법 같은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식당 일로 바쁠 때면 박 여사는 거실에 앉아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안쓰러웠던지 예준이는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조르르 박 여사 곁으로 다가가곤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내가 그린 사자예요. 멋있죠? 예준이가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을 내밀자 박 여사는 처음으로 희미하게나마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우리 예준이는 그림도 잘 그리는구나. 내 아빠도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했단다라고 말했습니다. 민구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자 박 여사의 눈빛이 순간 아련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여사는 예준이에게 민구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하나둘씩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개구쟁이였던 이야기, 동네 골목 대장이었던 이야기, 그리고 엄마에게만큼은 한없이 다정했던 아들이었다는 이야기까지. 예준이는 할머니가 들려주는 아빠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이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예준이가 박 여사의 어깨를 작은 손으로 주무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시원해요? 내가 맨날 해줄게요. 예준이의 기특한 말에 박 여사는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예준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내 강아지. 한참을 그렇게 손주를 안고 흐느끼는 박 여사의 모습은 처절하리만큼 슬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던 서진의 마음은 더욱 복잡하게 얽혀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저 깊은 슬픔의 근원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 슬픔은 남편 민구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예준이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박 여사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서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두 손은 불안하게 서로를 맞잡고 있었습니다. 아가, 내가 너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박 여사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직감적으로 올 것이 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며 박 여사를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박 여사는 한참을 망설이며 입술만 달싹이다가 마침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서진의 온 세상을 뒤흔들 만큼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민구가, 내 아들 민구가 사실은 죽은 게 아니야. 살아있다, 아가. 순간 서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사라지고 오직 박 여사의 목소리만이 귓속에서 섬뜩하게 메아리치는 듯 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서진은 저도 모르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3년간 남편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거대한 배신감과 혼란함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박 여사는 서진의 격한 반응에 더욱더 몸을 떨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하지만 사실이야. 민구는 살아있어. 그러면서 민구가 3년 전 단순 사고가 아니라 아주 위험한 일에 휘말려 가족에게 해가 갈까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떠났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두서없이 늘어놓았습니다. 자신도 그 사실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차마 며느리에게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흐느꼈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니. 그렇다면 지난 3년간의 자신의 슬픔은, 예준이의 눈물은, 이 모든 고통은 다 무엇이었단 말인가. 원망과 그리움, 안도와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격렬하게 휘몰아쳤습니다. 박 여사는 밤새도록 울며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민구가 떠난 후 아들을 지키기 위해, 혹은 아들이 남긴 뒷수습을 위해 사채에까지 손을 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구는 돌아오지 않았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빚쟁이들의 독촉과 협박에 시달리다 결국 살던 집까지 넘어가고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 거리를 떠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민구 녀석에게서 연락이 왔었다. 아주 잠깐. 자신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아직 돌아올 수 없다고. 그리고 나더러 몸조심하라고. 그게 다였어. 박 여사는 그 짧은 연락 이후 아들이 살아있다는 희망과 동시에 며느리와 손주에 대한 죄책감으로 하루하루를 지옥 속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차마 서진 앞에 나설 용기가 없어 모든 것을 체념하고 거리에 나앉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서진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흐느꼈습니다. 서진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시어머니의 기구한 사연을 들으며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남편 민구에 대한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왜 떠나야만 했을까? 얼마나 위험한 일이기에 가족까지 속여야 했을까? 그리고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 것일까? 새벽동이 터올 무렵 서진은 퉁퉁 부은 눈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그리고 만약 남편이 정말 살아있다면 그를 찾아야겠다고. 분노와 원망보다는 그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가 처한 상황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했습니다. 폭풍처럼 휘몰아친 밤이 지나고 서진의 삶은 또 한 번의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으로 지새운 밤이 지나고 어김없이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하지만 서진에게 그날 아침은 평소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세상이 온통 뿌옇게 보이는 것 같았고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시어머니의 말이 밤새도록 뇌리를 떠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꿈처럼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멍하니 앉아있는 서진에게 박 여사가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빛바랜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이건 민구가 떠나기 전에 나한테 남기고 간 거다. 너한테 전해주라고 했는데 차마 용기가 안 나서.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민구의 필체가 분명했습니다. 울컥 치미는 감정을 누르며 편지를 펼쳐 읽어내려갔습니다. 어머니, 이 못난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까?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십시오. 제가 떠나는 것은 서진이와 예준이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입니다. 언젠가 모든 것을 바로잡고 당당하게 돌아갈 날을 꿈꿉니다. 그때까지 부디 두 사람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절대로 저를 찾지 마십시오. 그것이 저를 셔추돋는 길입니다. 짧은 편지였지만 그 안에는 민구의 고뇌와 절박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나를 찾지 마라는 그의 마지막 당부가 서진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바로잡고 돌아갈 날이라는 구절에서
아주 희미한 희망의 빛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이 편지 말고 다른 건 없었어요? 민구 씨가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에 휘말렸는지 아무것도 말씀 안 하셨어요? 서진의 간절한 물음에 박 여사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아는 게 그것뿐이다, 아가. 그저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만 했어. 자기가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고. 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단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분노와 원망보다는 남편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그가 처한 상황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민구를 찾아야겠다고.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민구의 오랜 친구이자 전직 형사였던 오 반장이었습니다. 민구가 실종되기 몇 달 전부터 사업 문제로 힘들어할 때 오 반장과 자주 통화하고 만났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오 반장은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반장의 예전 전화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로 나왔습니다. 서진은 수소문 끝에 그가 작은 탐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주소를 받아들고 무작정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위치한 오성기획이라는 간판은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담배 연기가 자욱한 작은 사무실 안에서 한 남자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10년 전쯤 보았던 것보다 머리숱은 줄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날카로운 눈빛만은 여전한 오 반장이었습니다. 누구? 신지? 오 반장은 낯선 방문객을 경계하는 듯 물었습니다.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강민구 씨 아내 한서진입니다. 서진의 말에 오 반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진을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민구 아니, 한서진 씨가 여긴 어쩐 일로. 서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눈물로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재회, 남편이 살아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낡은 편지 한 통까지. 오 반장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듣고만 있더니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심각한 얼굴로 변해갔습니다. 서진의 이야기가 모두 끝나자 오 반장은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무언가 짐작 가는 바가 있는 듯한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구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한참 만에 입을 연 오 반장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그는 민구가 실종되기 전후의 상황을 천천히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민구가 떠나기 몇 달 전부터 상태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사업이 어렵다고는 했지만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심하게 쫓기는 것 같았고 늘 불안해했죠. 저한테 몇 번이나 도움을 청하려다 말고 그러기를 반복했습니다. 오 반장은 민구가 과거에 함께 사업을 했던 고 사장이라는 인물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고 사장은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했지만 뒤로는 온갖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는 악덕 사업가로 업계에 소문이 파다했다고 합니다. 민구는 고 사장과 동업을 시작했다가 그의 검은 속셈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고 사장의 결정적인 비리가 담긴 증거를 손에 넣게 된 것 같다고 오 반장은 추측했습니다. 아마도 민구는 그 증거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고 사장, 그 인간은 자기 앞길에 방해되는 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워버리는 냉혈한이니까요. 어쩌면 민구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잠적을 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죽음을 위장했을 수도 있고요. 오 반장의 말을 듣는 동안 서진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끔찍한 일에 휘말렸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서진 씨,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만약 민구가 정말 살아있다면, 그리고 고 사장과 관련된 일이라면 이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오 반장은 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남편을 찾아야겠어요. 진실을 알아야겠고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오 반장은 그런 서진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이윽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구는 제 오랜 친구입니다. 그리고 한서진 씨는 제 친구의 아내고요. 좋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돕겠습니다. 함께 민구를 찾아봅시다. 오 반장의 그 한마디에 서진은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앞으로 어떤 위험이 닥칠지 알 수 없었지만 든든한 조력자를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서진과 오 반장은 민구의 행방을 찾기 위한 위험하고도 지난한 여정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오 반장의 합류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했지만 동시에 서진은 앞으로 닥쳐올지 모를 위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느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장 먼저 민구가 마지막으로 운영했던 작은 사무실 건물 주변부터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3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혹시라도 작은 단서라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구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저 밤낮 없이 일만 하던 젊은 사장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별다른 소득 없이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서진은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식당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혹은 오 반장의 사무실을 오가는 길에 언젠가부터 낯선 검은색 승용차가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생각했지만 그 횟수가 잦아지면서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오 반장님, 아무래도 저희 미행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진은 불안한 목소리로 오 반장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오 반장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는 듯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고 사장 쪽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민구 씨 행방을 캐고 다닌다는 소문이 벌써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한서진 씨, 이제부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저놈들은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서진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자신은 괜찮았지만 어린 예준이와 몸도 성치 않은 시어머니에게까지 해가 미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을 들인 이상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민구 씨, 당신도 이런 공포 속에서 3년을 버틴 거야? 대체 얼마나 무서웠을까? 남편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고 남편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오 반장은 고 사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건설업을 기반으로 사채, 유흥업소 등 검은 돈이 오가는 사업이라면 무엇이든 손을 대는 인물이었고 자신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 인물은 가차없이 처리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고 했습니다. 정치권에도 연줄이 닿아 있다는 소문까지 있어 경찰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거물이라고 했습니다. 민구가 그런 인물에게 잘못 엮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오 반장이 문득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민구가 잠적하기 직전에
저한테 맡긴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낚시용품 가방이었는데 자기가 아주 아끼는 거라면서 나중에 꼭 찾아가겠다고 신신당부를 했었죠.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곧장 오 반장의 사무실 창고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창고 구석에서 문제의 낚시 가방을 찾아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낡은 낚싯대와 릴, 그리고 민구가 즐겨 읽던 낡은 소설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오던 순간 서진은 책 한 권에서 무언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책을 펼치자 그 안에는 암호처럼 보이는 숫자와 기호들이 빼곡히 적힌 작은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지 밑에는 예준이가 태어났을 때 신었던 아주 작은 아기 신발 한 짝이 곱게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아기 신발을 보자마자 울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구도 예준이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진과 오 반장은 며칠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암호 메모를 해독하려 애썼습니다. 민구의 생일, 결혼기념일, 예준이의 생일 등 의미 있는 숫자들을 조합해보고 책 속의 특정 단어들과 연관 지어보기도 했지만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서진은 문득 민구가 생전에 즐겨 부르던 오래된 유행가 가사를 떠올렸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노래 제목과 관련된 지명을 찾아보자 놀랍게도 암호의 일부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해독된 메모는 남해안의 어느 외딴 섬, 지금은 폐쇄된 작은 등대가 있는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구가 그곳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한편 서진의 집에서는 박 여사에게도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그녀가 서진이 민구를 찾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낯선 남자들이 예준이를 보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모습을 목격한 박 여사는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 빚쟁이들에게 시달릴 때와 똑같은 살기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에게 짐만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 박 여사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 낡은 옷가지들 사이에 숨겨두었던 작은 녹음 테이프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민구가 고 사장에게 협박을 당할 때 몰래 녹음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민구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어머니에게 맡겼던 것이고 박 여사는 그 존재조차 잊고 지내다 최근에야 기억해냈습니다. 두려웠지만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오 반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오 서방, 나 민구 어미요. 내 아들 살릴 수 있는 물건이 내 손에 있소. 이걸 가져가시오.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 오 반장과 비밀리에 접선한 박 여사는 녹음 테이프를 건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디 내 아들, 우리 민구를 찾아주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오. 오 반장은 테이프를 건네받으며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모든 단서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편 강민구가 숨어있을 그 외딴 섬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지 모를 진실의 무게를 향해 서진은 또 한 번 발걸음을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육장 섬에서의 조우, 엇갈리는 마음. 박 여사가 건넨 녹음 테이프와 민구가 암호로 남긴 외딴 섬의 존재. 희미하게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서진의 마음은 당장이라도 그 섬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습니다. 만약 민구가 정말 그곳에 있다면 3년 만에 마주하게 될 그의 모습은 어떨까? 그리고 자신은 과연 어떤 얼굴로 그를 대해야 할까? 예준이와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동이 틀 무렵 결연한 표정으로 오 반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반장님, 저 그 섬에 가야겠어요. 혼자서는 무리일 것 같아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오 반장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침착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서진 씨.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야 합니다. 출발 당일 서진은 예준이를 박 여사에게 맡기며 몇 번이고 당부했습니다. 어머니, 예준이 잘 부탁드려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박 여사는 그런 서진의 손을 꼭 잡으며 걱정 말거라 아가. 너는 내 남편 꼭 찾아서 무사히 돌아오기만 해라. 예준이는 내가 목숨 걸고 지킬 테니라며 오히려 서진을 안심시켰습니다. 남해안의 작은 항구에서 그들이 찾아야 할 섬으로 들어가는 정기 여객선은 없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낡은 통통배 한 척을 겨우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배 주인은 거친 파도를 가리키며 오늘 물길이 좀 사나운데 괜찮겠소? 라고 물었지만 서진과 오 반장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어선은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한 파도를 위태롭게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배 멀미로 속이 울렁거렸지만 서진은 배전에 기대어 하얗게 부서지는 포마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민구와 함께 떠났던 동해 바다 여행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민구는 갈매기에게 새우깡을 던져주며 아이처럼 신나했었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얼마나 깊고 아득한 강을 만들어 놓았는지 새삼 실감하며 서진은 눈가를 적셨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저 멀리 희뿌연 해무 사이로 작은 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섬은 생각보다 더 황량하고 고요했습니다. 선착장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작은 방파제에 배를 대고 내리자 비릿한 갯내음과 함께 스산한 바람이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인적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작은 어촌 마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적막감만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외지에서 온 두 사람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볼 뿐 쉽사리 입을 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 반장이 능숙하게 말을 걸어 민구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며 수소문했지만 대부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본 기억이 없는디요. 실망감이 밀려올 무렵 마을 구멍가게 할머니가 희미한 단서를 주었습니다. 글쎄, 한 반년 전쯤인가 외지인 하나가 저쪽 폐쇄된 등대 근처 폐가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는 말은 들었는지. 워낙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서 얼굴은 잘 모르겠소. 서진과 오 반장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할머니가 가리킨 등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한참 오르자 낡고 허물어져 가는 등대와 그 옆으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폐가 한 채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폐가 뒤편 바위에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서진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검은 피부, 덥수룩하게 자란 머리카락, 남루한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그 넓은 어깨와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자세가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서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여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고단함이 역력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서진이 기억하는 민구의 것이었습니다. 3년. 꿈에도 그리던 남편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서진아. 민구의 입에서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놀라움, 고통,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서진은 와락 그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민구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당황한 기색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보,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여보. 서진은 절규하며 그를 뒤쫓으려 했지만 이미 민구의 모습은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진은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오 반장이 다가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왜 나를 피하는 거야, 여보? 내가 그렇게 미웠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서진의 울음 섞인 절규가 스산한 바람 소리에 묻혀 섬 전체로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울다 지쳐 겨우 몸을 일으킨 서진은 민구가 사라진 자리에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서진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해둔 것처럼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여러 통의 편지와 예쁘게 마른 들꽃으로 장식된 조개 껍데기 몇 개, 그리고 작은 USB 메모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각기 다른 시기에 쓰인 듯 종이의 색깔도 글씨의 떨림도 달랐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서진에게. 이 편지를 당신이 읽게 될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소. 만약 당신이 이걸 읽고 있다면 나는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죄인이겠지.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하지만 믿어주시오. 내가 떠난 것은 당신과 예준이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소. 당신과 예준이가 위험해지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없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소. 눈물이 편지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다음 편지를 읽었습니다. 오늘은 예준이 생일이겠지. 벌써 7살이 되었겠구나. 아빠 얼굴도 기억 못할 텐데 이 못난 아비는 멀리서나마 내 생일을 축하한다. 이 조개 껍데기는 아빠가 예준이 주려고 주운 거야. 언젠가 아빠가 돌아가면 이걸로 예쁜 목걸이 만들어줄게. 편지 한 통 한 통마다 민구의 절절한 그리움과 고통, 가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순간도 가족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편지 말미에는 늘 같은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직은 돌아갈 수 없소.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부디 나를 찾지 말고 당신과 예준이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살아주시오. 오 반장은 편지를 함께 읽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구 씨는 여전히 고 사장의 위협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온 것을 보고 혹시라도 당신과 예준이에게 불똥이 튈까봐 일부러 피한 걸 겁니다. 저 USB 안에 어쩌면 모든 것을 해결할 단서가 들어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진은 남편의 진심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를 이해할수록 가슴은 더욱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서진은 USB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작은 저장 장치 안에 그들의 미래가 걸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과 함께 제7장 진실을 향한 마지막 걸음. 섬에서 돌아오는 배 안에서 서진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민구가 남긴 나무 상자와 USB를 꼭 쥔 채였습니다. 남편의 진심을 확인한 것은 기뻤지만
동시에 그가 처한 위험과 고통의 깊이를 실감하며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서진과 오 반장은 민구가 남긴 USB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오 반장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USB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 사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 내역, 뇌물 장부, 그리고 그와 결탁한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까지 암시하는 문서들이 빼곡했습니다. 박 여사가 건넨 녹음 테이프에는 고 사장이 민구를 협박하며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다면 민구의 누명을 벗기고 고 사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승산이 있습니다. 오 반장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증거들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세상에 알릴 방법은 언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 반장은 과거 자신이 형사 시절 알고 지냈던 지금은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된 후배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기자도 오 반장이 보여주는 증거의 명확함과 방대함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선배님, 이 자료 정말입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만한 사건입니다. 며칠 뒤 한 유력 시사 주간지를 통해 고 사장의 추악한 비리와 강민구 씨의 억울한 사연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보도가 나가자마자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는 순식간에 고 사장을 비난하는 여론으로 들끓었고 강민구 씨를 구해야 한다는 동정 여론도 확산되었습니다. 연일 터져나오는 후속 보도에 압박을 느낀 경찰과 검찰도 마침내 재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공식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뉴스 속보를 지켜보며 이제야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 언론 보도로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자 고 사장은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진의 식당으로 사람을 보내 행패를 부리게 하거나 밤늦게 박 여사의 집으로 협박 전화를 걸어 입 다물지 않으면 당신 며느리와 손주 목숨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며 섬뜩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서진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 사장의 비열한 행동은 그녀의 투지를 더욱 불태웠습니다. 더 이상 당신 같은 인간에게 내 남편과 내 가족 인생을 망치게 내버려 두지 않겠어요. 당신은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서진은 협박범에게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박 여사 역시 이전에 무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내 아들 인생을 그렇게 망쳐놓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느냐?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이 천벌 받을 인간아. 라며 전화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 반장은 서진과 박 여사, 예준이의 신변 보호를 위해 안전 가옥을 마련하고 24시간 내내 주변을 경호했습니다. 고 사장은 또한 언론을 통해 서진과 민구에 대한 악의적인 거짓 정보를 퍼뜨리며 여론을 반전시키려 했지만 이미 그의 실체를 알아버린 대중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한편 외딴 섬에서 홀로 숨어 지내던 민구도 뉴스를 통해 자신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지만 이내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오 반장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위험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는 가슴 깊이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그는 더 이상 숨어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고 사장이 서진과 가족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민구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이 지옥 같은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공중전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마음속으로만 수없이 불렀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오 반장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저 민구입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한동안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 반장 역시 충격과 반가움에 말을 잇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민구야, 너 정말 민구냐? 어디 있는 거야, 지금? 형님, 이제 모든 것을 끝내러 가겠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서진이와 예준이,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꼭 지켜주십시오. 민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보다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오 반장과 비밀리에 잦은 출두 계획을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의 어둡고 긴 터널의 끝이 마침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8장 3년 만의 해후. 민구가 잦은 출두하기로 한 날, 새벽부터 서진의 집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눈이 퀭했고, 예준이도 평소와 다른 집안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불안한 표정으로 서진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서진은 애써 태어난 척 예준이의 아침을 챙겨 먹이고 옷을 입혔지만 정작 자신은 물 한 모금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3년 만의 재회. 그토록 기다려왔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닥치고 보니 어떤 얼굴로 남편을 마주해야 할지, 무슨 말을 먼저 건네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오 반장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찰서로 향하는 동안 서진의 가슴은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오 반장은 백미러로 서진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마지막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한서진 씨,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민구도 많이 변했을 수 있고 앞으로 힘든 과정이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서진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경찰서 앞은 이미 수많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민구의 잦은 출두 소식은 이미 언론에 알려져 있었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의 주인공을 직접 카메라에 담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서진과 박 여사, 예준이는 오 반장의 도움으로 간신히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 지정된 장소에서 민구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은 극에 달했고 서진은 마른 입술만 자꾸 깨물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복도 저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몇몇 경찰관에게 둘러싸인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깊게 팬 주름, 그리고 아무렇게나 자란 수염까지. 지난번 섬에서 보았던 모습 그대로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의 강인함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강민구,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민구의 시선이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느끼자 서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구는 인파를 헤치고 마침내 서진과 예준이, 그리고 어머니 박 여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멈추자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정적만이 감도는 듯 했습니다. 민구는 떨리는 눈으로 아내와 아들, 그리고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3년의 세월 동안 겪었을 고통과 회한,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민구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예준아, 아빠가, 내가 정말 미안하다.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한 민구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진도, 박 여사도 더는 참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서진은 황급히 다가가 민구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민구는 고개를 숙인 채 용서를 구하듯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이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서진은 울먹이며 민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예준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다가도 엄마와 할머니, 그리고 처음 보는 아빠라는 사람의 슬픔에 전염된 듯 작은 눈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민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내 아들, 내 불쌍한 아들,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이제 됐다. 이제 다 괜찮다라며 통곡했습니다. 3년간 서로의 가슴에 쌓였던 슬픔과 그리움, 원망과 안타까움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기자들조차 숙연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한동안 카메라 셔터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눈물의 재회가 끝나고 민구는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난 3년간의 도피 생활과 자신이 죽음을 위장해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고 사장의 검은 실체에 대해 담담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진술했습니다. 민구가 제출한 증거 자료와 박 여사가 가지고 있던 녹음 테이프, 그리고 서진과 오 반장이 수집한 정황 증거들은 고 사장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검찰은 고 사장과 그의 핵심 측근들을 줄줄이 소환하여 조사한 끝에 횡령, 배임, 협박, 살인미수 등 여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거대 악의 실체가 마침내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민구 역시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잠적했던 과거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고 사장의 협박과 위협이 실제했다는 점, 그리고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 등이 정상 참작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길고 긴 법정 다툼이 예고되었지만 서진은 이제 민구의 곁을 지키며 함께 싸워나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희망을 느꼈습니다. 3년간의 기다림과 고통 끝에 마침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고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재구장 상처와 치유 사이에서 길고 지리했던 법정 다툼 끝에 마침내 고 사장 일당에게는 중형이 선고되었고 민구는 여러 정상 참작 사유가 받아들여져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3년 만에 모든 굴레를 벗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민구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어색함과 미안함이 더 크게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집, 훌쩍 커버린 아들 예준이, 그리고 자신 없이도 꿋꿋하게 살아온 아내 서진 앞에서 민구는 마치 불청객이 된 듯한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서진은 돌아온 남편이 한없이 반갑고 애틋했지만 동시에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생긴 마음의 거리감을 쉽사리 좁히기는 어려웠습니다. 밤늦게까지 식당 일에 매달렸던 습관 때문에 민구가 옆에 잠들어 있는 것이 낯설게 느껴졌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민구 역시 그런 서진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었기에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서먹하게 맴돌기만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예준이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빠라는 존재가 낯설고 어색하기만 한 예준이는 민구가 다가가려 할 때마다 엄마 뒤로 숨거나 고개를 돌려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민구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섣불리 다그치거나 서운함을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예준이가 마음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더욱 고역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때가 많았고, 간혹 오가는 대화도 단답형으로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민구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기도 했고, 앞으로 어떻게 이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고 가족에게 진 빚을 갚아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박 여사의 존재였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자 박 여사는 마치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한결 편안해진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에게 진 마음의 빚 때문에 선뜻 예전처럼 대하지 못하고 거리를 두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여사가 조용히 짐을 챙겨 떠나려 하는 것을 서진이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아가. 그동안 신세 많이 졌으니 이제 너희들끼리 오순도순 잘 살아라. 박 여사의 말에 서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박 여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 이제 진짜 한 가족이잖아요. 예준이 할머니신데 어딜 가시려고요. 저희 곁에 같이 계셔야죠. 어머니 안 계시면 저도 민구 씨도 예준이도 너무 힘들어요. 서진의 진심 어린 만류에 박 여사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서로에게 쌓였던 오해와 미안함, 그리고 말 못할 상처들이 그 순간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서진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고맙다, 아가.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여사는 서진의 집에서 함께 살며 예준이를 돌보고 살림을 거들면서 진정한 가족의 일원으로 다시 자리매김했습니다. 서진과 민구는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상담 치료를 통해 두 사람은 지난 3년간 각자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상처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민구는 오 반장의 도움으로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 일자리를 구해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했고, 서진은 그런 민구를 묵묵히 지지하며 작은 변화에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세 사람은 함께 예준이가 좋아하는 동물원에 가거나 가까운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예준이도 조금씩 민구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민구가 만들어주는 딱지 로봇에 신기해하고 민구가 읽어주는 동화책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물론 과거의 상처가 불쑥 떠올라 사소한 오해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은 피하지 않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느리지만 조금씩 서로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나가며 깨어졌던 신뢰와 사랑을 조심스럽게 회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 위에 새살이 돋아나고 있다는 희망을 두 사람은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10장 다시 함께 맞는 봄날.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민구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지도 어느덧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따스한 햇살과 함께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봄과 함께 예준이의 7번째 생일도 다가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엄마와 단둘이 조촐하게 보냈던 생일이었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아빠와 할머니까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준이의 첫 번째 생일 파티였습니다. 생일날 아침부터 집안은 분주했습니다. 서진과 박 여사는 예준이가 좋아하는 잡채와 미역국,
갈비찜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었고 민구는 거실을 풍선과 예쁜 장식들로 꾸미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예준이는 그런 아빠의 모습을 신기한 듯 쫓아다니며 작은 손으로 풍선 불기를 돕기도 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맛있는 음식들이 식탁 위에 가득 차려지고 예쁜 생일 케이크에 촛불이 밝혀지자 예준이의 얼굴에는 한바구음이 가득 피어났습니다. 자, 우리 예준이 촛불 끄기 전에 소원 빌어야지. 민구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준이는 두 손을 꼭 모으고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더니 힘껏 촛불을 불어 껐습니다. 우리 예준이 무슨 소원 빌었어? 서진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예준이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수줍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 이제 아프지 말고 헤어지지 말고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빌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소원에 서진과 민구, 그리고 박 여사의 눈시울이 동시에 붉어졌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아픔과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지금 이 순간 함께 웃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예준이의 작은 소원은 어쩌면 가족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었을 겁니다. 며칠 뒤 화창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서진은 민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서진이 말한 곳은 다름 아닌 3년 전 민구가 실족사한 것으로 알려졌던 바로 그 산이었습니다. 민구에게는 끔찍한 기억과 트라우마가 서린 장소였지만 서진은 그곳에서 과거의 아픔을 깨끗이 털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싶었습니다. 민구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서진의 손을 잡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을 오르는 길은 생각보다 가파르고 힘들었습니다. 특히 민구는 오랜만에 등산이라 그런지 유난히 숨가빠했지만 그럴 때마다 서진이 그의 손을 잡아주고 예준이가 아빠 힘내 라며 작은 목소리로 응원했습니다. 마침내 정상에 다다르자 눈앞에는 아름다운 봄 경치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행복이 교차하는 묘한 감회에 휩싸였습니다. 민구는 탁 트인 풍경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었어. 당신과 예준이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지.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거야. 정말 미안해. 서진은 그런 민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지난 일은 이제 잊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닥쳐도 우리 세 사람 손 꼭 잡고 함께 넘어가요. 다시는 혼자 아파하지 않기로 약속해요. 민구는 서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힘껏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과거의 아픔을 흘려보내고 새로운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진의 가족에게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이 이어졌습니다. 서진의 식당 엄마 손맛은 여전히 따뜻한 정을 나누는 동네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민구는 식당 일을 돕거나 인테리어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조금씩 사회에 다시 적응해 나갔습니다. 박 여사는 예준이의 재롱을 보는 재미와 며느리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소소한 행복 속에서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준이는 아빠와의 관계가 눈에 띄게 자연스러워졌고 사랑을 듬뿍 받는 아이 특유의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어느 햇살 좋은 주말 오후 네 사람은 가까운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예준이는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공원을 누볐고 민구는 그런 아들의 뒤를 흐뭇하게 쫓아다녔습니다. 서진과 박 여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그 모습을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웃으면서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었어, 아가. 박 여사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은 박 여사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 하지만 아무리 길고 추운 겨울이라도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뒤에는 꼭 따뜻한 봄이 오잖아요. 우리 가족에게도 그런 봄이 찾아온 거라고 생각해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무렵 네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고통과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그들 가족에게 찾아온 따뜻하고 평화로운 봄날이었습니다. 예준이의 청아한 웃음소리가 나지막이 골목길에 울려 퍼졌고 그들의 행복한 앞날을 축복하듯 지저귀는 새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길게 들이운 그 길 위로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네 사람의 그림자는 따스하게 하나로 포개지며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이 소중한 행복의 순간이 오래도록 이어질 것임을 말없이 속삭이는 듯했습니다.